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은 화학원 개념 강의 9편, 2단원 개념 강의 3편입니다. 러더퍼드 모형의 한계와 보어의 원자 모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간단하게 복습하고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습니다.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중성자는 전하를 띠지 않고 있었고요.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었습니다.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었고요. 원자는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의 전하량의 합이 0이 되기 때문에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양성자 하나 갖고 있는 전하량을 플러스 1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전자 하나 갖고 있는 전하량의 크기는 마이너스 1이었고요. 이때 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의 실제값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제곱 쿨롱이라는 값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은 질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양성자 하나의 질량을 1이라고 한다면 중성자 하나의 질량도 1으로 표현을 할 수 있었고요. 이때 전자의 질량은 1837분의 1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랑 중성자에 비해 전자의 질량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원자의 질량을 대략적으로 비교를 할 때에는 우린 전자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양성자의 수와 중성자의 수의 합으로만 질량을 비교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양성자와 중성자 숫자의 합은 어떤 개념으로 표현한다? 질량수라는 개념으로 표현을 할 거고, 우리가 배우는 단원에서 이 질량수는 뭐랑 같다고 생각한다? 원자량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원자량에 관련된 평균 원자량, 평균 분자량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거에 대한 복습 예제 가지고 왔습니다. 잠깐 영상 멈춰놓고 풀어보시고요. 선생님은 바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X2가 가지는 분자량이 2A, 2A 플러스 2, 2A 플러스 4이고 이때 분자량에 따른 존재비가 4대 12대 9라면 X의 평균 원자량은 몇이 나오냐? 이런 문제 나오면 항상 어딜 봐라? 분자량도 양 끝을 보고 존재비도 양 끝을 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자량의 양 끝값은 동위 원소 중에서 질량수가 작은 애 두 개가 결합했고 얘는 질량수 큰 거 두 개가 결합했기 때문에 여기 2A를 보고 질량수가 작은 건 A, 여기는 2A 플러스 4를 보고 질량수가 작은 건 A 플러스 2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했었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존재비는 이대로 써놓지 말고 전체에 대한 비율로 바꿔서 쓰라고 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4는 25분의 4, 여기에 있는 9는 25분의 9 이렇게 바꿔 써줘야 해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만들어진 25분의 4, 25분의 9라는 확률은 똑같은 질량수를 가지는 원자를 2번 연속해서 뽑을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확률에다 뭘 씌워주면? 루트를 씌워주면 원래 원자의 존재 비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AX와 A 플러스 2X의 존재비가 2대 3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의 평균 원자량은 몇 대 몇 내분 지점? 수직선의 3대 2 내분 지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한쪽 수직선의 끝이 A, 한쪽 수직선이 A 플러스 2, 이 길이가 몇이 나오죠? 2가 나옵니다. 그래서 2라는 길이를 3대 2로 내분한 지점은 한 요 정도쯤이 될 것 같네요. 그때 평균 원자량 값은 A 플러스 1.2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너무나 자주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계산을 암산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연습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실 때 쓰셔서 풀었다면 선생님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잠깐 영상을 앞으로 돌려서 문제를 보고 암산을 한번 다시 해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개념진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원자 모형은 바로 보어라는 사람이 제안한 원자 모형입니다. 근데 보어 이전에 있던 원자 모형이 뭐냐면 바로 여기 써져 있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에요. 근데 보어의 원자 모형이 등장을 할 때는요, 이전처럼 새로운 입자가 발견된 게 아니에요.
그냥 러더퍼드 모형의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점을 보완해서 새롭게 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러더퍼드 모형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새로운 보호의 원자 모형이 제안이 되었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 직접적으로 출제가 되진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 내용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 이 러더퍼드 모형의 문제점을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요, 보호의 원자 모형이 어렵지 않게 이해가 돼요. 근데 이 러더퍼드 모형의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면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한 내용을 싹 다 암기를 통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추구하는 과학은 이해로 배우는 과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러더퍼드 모형의 문제점을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듣고 공부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러더퍼드 모형의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몇 가지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화학에서 안정한 상태와 불안정한 상태를 에너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원자가 안정한 상태라는 건요, 지금 이 원자의 에너지가 낮은 상태를 의미를 하고요. 어떤 원자가 불안정하다는 건 지금 이 원자의 에너지가 높은 상태라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겁니다. 안정한 건 에너지가 낮은 거, 불안정한 건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불안정한 원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불안정한 원자가 안정해지고 싶대요. 봐봐. 불안정한 원자는 에너지가 높은 원자야. 근데 안정해지려면 에너지가 낮아져야 돼. 다시 말하면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낮아져야 된다. 그럼 그 낮아지는 에너지는 주변으로 방출이 될 거예요. 그래서 불안정한 원자가 안정해지는 과정에서는요, 주변으로 에너지가 방출이 되게 됩니다. 반대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안정한 원자가 불안정해지고 싶대요. 안정한 건 에너지가 낮은 거, 불안정한 건 에너지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안정하니까 불안정해진다는 건 바로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자신 에너지가 높아졌을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바로 방출하고 흡수하는 이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냐면 빛 에너지입니다. 빛 에너지. 원자가 안정해질 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빛 에너지. 원자가 불안정하기 위해서 흡수하는 에너지도 빛 에너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방출되는 이 빛 에너지를 분광기라는 실험 기구를 통해서 쪼개게 되면 여기에는 그림과 같이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됩니다.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빛을 파장별로 쪼개놓은 거를 이야기를 해요. 여기 밑에 있는 2나노미터, 410, 434, 486, 656 이렇게 되어 있는 410나노미터, 434나노미터, 480나노미터, 656나노미터, 이거는 빛을 파장에 따라 쪼개놓은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부분은 위에 있는 것처럼 선으로 쪼개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영역이 전부 다 채워져 있죠. 이거는 모든 파장 영역에 있는 빛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을 때, 그때에는 이 아래와 같이 쭉 연결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즉 어떤 원자가 빛 에너지를 방출했어. 근데 그 빛 에너지를 분광기를 통해서 쪼갰을 때 이 빛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특정 위치의 에너지라면 이런 식으로 선 스펙트럼이 나올 거고요. 연속된 형태의 에너지라면 밑에 있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돼요. 여기에는 빛 에너지가 특정한 에너지만 가지고 있냐, 아니면 모든 영역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나오는 스펙트럼의 종류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러더퍼드의 모양을 보면은요, 중심에 원자핵이 있고 이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다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전자가 있습니다. 이 전자는요, 원자핵과 정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거나 가까워졌을 때 둘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럼 인력의 세기가 달라진다는 건 지금 이 전자의 안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밖에 있던 전자가 더
원자에게 가까워졌어요. 그럼 이때에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인력이, 글씨가 좀 이상하네요. 그때는 인력의 크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결합이 더 강해진다는 거니까 얘는 안정해지는 걸 의미해요. 이해되시나요? 아까 여기 우리가 위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원자가 안정해질 때는 주변으로 뭘 방출한다? 빛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던 전자가 안쪽으로 들어올 때는 인력에 의해서 안정해지기 때문에 주변으로 뭘 방출한다? 빛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멀리 있던 전자가 가까이 올 때에는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둘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강해진다. 인력이 강해진다라는 건 결합이 안정해진다는 거고 결국 이 전자가 안정해진다라는 걸 의미한다. 근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안정해진다라는 건 에너지가 낮아져야 되는 거고 그 낮아지는 만큼의 빛 에너지를 주변으로 방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방출되는 이 빛 에너지를 분광기를 통해서 관측을 하면 뭐가 보여야 돼요? 스펙트럼이 보여야 되는데 보호의 원자 모형의 문제가 뭐냐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전자는 원자핵 주변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럼 봐봐. 여기에서 여기 있던 전자가 이만큼만 가까워질 수도 있고 이만큼이 가까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매우 조금만 가까워질 수도 있고 이 전자의 움직임에 제약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얘가 얼만큼 들어오냐에 따라서 방출하는 빛 에너지의 형태가 상당히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만큼 와도 되고 이만큼 와도 되고 이만큼 와도 되고 이만큼 와도 되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사이에 있는 점의 개수를 셀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영역의 엄청나게 많은 영역의 거리를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그때 당시에 방출되는 에너지의 형태도 매우 다양할 거고 이때에 방출하는 빛을 분광기를 통해서 관찰하면 어떤 스펙트럼이 나와야 된다?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궤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요. 전자는 이 사이의 모든 영역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모든 영역의 빛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수소 원자가 방출하는 빛의 스펙트럼을 관찰해 보면 아래처럼 연속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말은 러더퍼드의 모형은 연속이 나와야 돼. 실제 실험은 선이 나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러더퍼드 모양의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요. 이 문제점을 보완한 새로운 원자 모형인 보어의 원자 모형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러더퍼드의 문제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안정한 건 에너지가 낮은 거, 불안정한 건 에너지가 높은 거. 안정해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고 불안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근데 이때 원자가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에너지는 빛 에너지이며 빛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는 이 빛을 분광기를 통해서 쪼개게 되면 파장별로 빛이 나눠진 스펙트럼을 관측할 수 있게 된다. 근데 러더퍼드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이 흡수 방출 에너지에 대한 관계를 봤을 때 전자가 가까워질 수 있는 거리가 매우 다양하다. 그럼 그 사이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종류도 다양해질 거고 그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서 나오는 빛을 이렇게 분광기를 통해서 관찰하게 되면은 다양한 에너지가 존재하는 다양한 파장이 걸려있는 이런 연속 스펙트럼의 모양이 나와야 된다. 근데 실제로 수소 원자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고 뭐가 나오더라? 선 스펙트럼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보어의 원자 모형이 등장을 했다는 거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보어의 원자 모형을 배울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한두 번 더 돌려봐도 좋아요.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 뒤에 보어 원자 모형이 쉬워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했다 생각하고 진짜 보어의 원자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어의 원자 모형의 그림을 보면 보어가 어떤 식으로 선 스펙트럼을 설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모양이 보어의 원자 모형인데요. 우리가 처음 보는 모형은 아닙니다. 작년에 옥텟 규칙 이야기를 했을 때 한 번쯤은 봤을 법한 모형인데요.
보어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원자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자가 움직이는 특정 궤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궤도를 뭐라고 불러요? 바로 전자 껍질이라고 부릅니다.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전자 껍질. 이 전자 껍질 이외의 공간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있는 이 껍질들 제외한 이 사이사이 공간 있죠? 이런 사이사이 공간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보어는요, 안쪽부터 첫 번째 전자 껍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셌고요. 이 전자 껍질의 개수는 무한대까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 전자 껍질, 즉 첫 번째 전자 껍질을 이렇게 n은 1, n은 2, n은 3, n은 4 이렇게 기호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n 값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냐면 주양자수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주양자수가 2다. 그럼 얘는 두 번째 전자 껍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양자수가 4, 즉 n이 4다? 네 번째 전자 껍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자 껍질을 알파벳으로도 정의를 했거든요. 첫 번째 전자 껍질은 K 껍질, 두 번째는 L, M, N 이런 식으로 K부터 시작하는 알파벳 순서로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주양자수가 2인 전자 껍질이라고 하면 두 번째 전자 껍질인 L 전자 껍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N 전자 껍질이라고 했어. 그럼 주양자수가 4인 네 번째 전자 껍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전자 껍질에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고 했더니 바로 선 스펙트럼이 설명이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보호의 원자 모형은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궤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럼 얘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가 몇 가지밖에 없냐?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번째 전자 껍질로 들어오는 경우, 두 번째 전자 껍질로 들어오는 경우, 첫 번째 전자 껍질로 들어오는 경우. 보어의 원자 모형이 아닌 이전에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에서는요, 이런 전자 껍질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전자가 이 원자핵과 사이의 거리를 자유롭게 조절해서 움직일 수 있었고요. 그 사이에서 매우 다양한 에너지를 가지는 빛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어가 전자 껍질에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얘네들이 움직일 수 있는 전자 껍질이 제한이 돼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네 번째 전자 껍질을 세 번째 전자 껍질로 내려올 때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가 정해지게 됩니다. 왜?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 번째랑 두 번째 사이도 마찬가지, 두 번째랑 첫 번째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의 전자 껍질 간의 에너지 간격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같은 양의 에너지가 흡수 또는 방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에너지만 나오는 선 스펙트럼 모양이 나온다. 이걸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보어가 대단한 게 뭐냐면 어떤 것까지 설명을 했냐면 네 번째 전자 껍질에 있던 전자가 세 번째 전자 껍질로 움직일 때 방출하는 에너지, 여기서도 방출하는 에너지, 여기서도 방출하는 이 에너지의 크기를 다 구했습니다. 이걸 실제 다 구해내요. 그리고 실험값이랑 비교를 해봤더니 전부 일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어는요, 이 원자 모형을 제안을 하고 노벨상을 수상을 합니다. 그만큼 완벽한 원자 모형이었다는 거죠. 근데 보어의 원자 모형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어떤 한계점이 존재하냐? 이 보어의 원자 모형은 오직 수소 원자에서만 적용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일단 다른 원자들도 이런 식으로 전자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까지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보어가 구했던 이 에너지 값들하고 수소를 제외한 다른 원자들이 방출하는 에너지 값이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러냐? 수소를 제외한 원자들은 전자가 2개 이상이에요. 즉 전자가 전자 껍질 사이로 움직일 때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가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이웃한 전자의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원자 모형은 수소의 원자 모형이에요.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전자끼리의 반발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어가 계산한 값이랑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근데 수소가 아니라면 이 전자가 전자 껍질 사이로 움직일 때 바로 옆에 있는 전자가 이 전자의 전자 껍질의 이동을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흡수 또는 방출한 에너지가 더 세분화돼서 쪼개지게 돼요.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은 어떤 원자에만 적용할 수 있다? 수소 원자에만 적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자전이라는 게 나와요. 전자전이. 이 전자전이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 전자가 전자 껍질 사이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다 통틀어서 전자전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던 전자가 첫 번째 전자 껍질로 움직였어요. 이것도 하나의 전자전이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던 전자가 무한대 번째 전자 껍질로 전자전이가 일어났다.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전이라는 거는 전자가 전자 껍질 사이로 움직이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두 개의 전자전이를 써놨습니다. 위의 전자전이에 관여하는 에너지의 크기를 E1, 밑에 전자전이에 관여하는 에너지 크기를 E2라고 할게요. 자, 첫 번째 전자전이에선 에너지를 흡수할까요? 방출할까요? 자,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원자에게 가까워지면서 안정해지겠죠. 안정해진다는 건 에너지가 낮아져야 된다.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E1은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를 표현을 한 거고요. E2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던 전자가 무한대 번째 전자 껍질로 전자전이가 일어난다. 바깥으로 나가는 거겠죠? 그럼 얘는 그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게요. 자, E1의 크기가 클까요? E2의 크기가 클까요? 지금 여기는 전자 껍질이 한 칸 이동했고요. 얘는 전자 껍질이 몇 칸으로 이동했는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전자 껍질 사이를 움직였습니다. E1이 더 클까요? E2가 클까요?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E2가 더 크다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아요. 왜? 여기는 한 칸 이동하지만 여기는 훨씬 더 많은 전자 껍질 사이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실제로 얘네들의 크기를 비교를 해보면요, E1이 E2보다 훨씬 큽니다. 왜 그러냐? 그 까닭을 알려주는 게 바로 전자 껍질에 따른 에너지 준위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에너지 준위는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전자 껍질에 전자가 존재할 때 이만큼의 에너지를 갖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있을 때의 에너지 준위,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가 있을 때의 에너지 준위,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써볼게요. 자, 얘를 E1, E2, E3, E4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더 높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냐? 여기 지금 E4가 아니라 여기 지금 E 무한대네요. E 무한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에너지 준위 사이의 간격입니다. 지금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에너지 사이 간격이 상당히 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 사이 간격이 두 번째랑 세 번째 많이 좁아진 거 보이세요? 그럼 네 번째는 어디 위치하냐면 이거보다 더 좁아진 약간 요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게 네 번째 전자 껍질에 대한 에너지 준이에요. 그럼 다섯 번째는 또 여기에서 또 줄어든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한대까지 그려가면 여기에서 그림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림 봐봐요. 이만큼 에너지 차이, 이만큼 에너지 차이. 누가 더 지금 에너지 차이가 더 크게 나요? A. 근데 이 A가 아까 뭐냐? 선생님이 말했던 두 번째 전자 껍질에서 첫 번째 전자 껍질로 전자 전이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 크기예요.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을 때는 E2만큼의 에너지를 가져. 근데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있을 때는 E1만큼 에너지를 가져. 그럼 그 차이인 얼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E2- E1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E1, E2 이거는 아까 앞에 봤던 거랑 다른 거예요. 앞에 봤던 거는
이때 나오는 에너지, 이거를 이원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원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해당하는 에너지 준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E2하고 E1을 뺀 차이하고, 여기에는 이 무한대에서 E2를 뺀 차이하고 크기 봐봐요. 얘가 압도적으로 더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어떤 전자전이가 막 이렇게 써져 있어요. 4에서 2로 가는 전자전이, 3에서 7로 가는 전자전이, 그리고 3에서 1로 가는 전자전이, 이렇게 3개의 전자전이가 있대요. 이 3개의 전자전이가 일어날 때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를 E1, E2, E3라고 할 때, 이때 E1, E2, E3의 크기 비교는 어떻게 할 거냐, 얘네들의 전자전이를 쭉 봐요. 근데 이 전자전이에서 안쪽 전자 껍질에 해당하는 얘네들을 체크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에는 첫 번째 전자전이를 보면 네 번째 전자 껍질에서 두 번째 전자 껍질로 전자전이가 일어나고 있어요. 안쪽이 몇 번째예요? 두 번째. 이걸 체크합니다. 두 번째 전자전이도 마찬가지예요. 안쪽 전자 껍질 몇 번째를 체크하는 거야? 세 번째를 체크하는 거죠. 그 다음 여기에서도 안쪽 전자 껍질 지금 몇 번째가 되겠어요? 첫 번째가 됩니다. 이 안쪽 전자 껍질이 누가 더 안쪽에 있는지를 비교해주면 돼요. 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갈 때 간격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빠르게 좁아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 몇 번째까지 더 한 번에 크게 떨어지느냐가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떨어질 거냐, 두 번째로 떨어질 거냐, 세 번째로 떨어질 거냐. 물론 이때 떨어진다라고 할 수도 있고 올라간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그냥 통일을 생각할게요. 에너지를 흡수하든 방출하든 E1이 관여하냐, E2가 관여하냐, E3가 관여하냐에 따라서 에너지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일단 각 전자전이에서 E1, E2, E3를 흡수하는지 방출하는지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자, 안쪽으로 들어오죠? 안정해집니다. 에너지를 방출할 거예요. 두 번째 전자전이는 바깥으로 가고 있네요. 불안정해지겠죠?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로 내려오고 있죠? 그럼 안정해져야 되니까 에너지를 방출할 거예요. 이때 E1, E2, E3의 크기를 비교하면 안쪽 전자 껍질이 가장 안쪽인 E3의 에너지가 가장 클 거고요. 그 다음이 E1, 그 다음이 E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하고 이야기를 끝내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교육과정에서 빠진 하나의 이야기를 더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이걸 다루진 않는데요. 바로 직전 교육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내신에서 이거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모의고사랑 수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학교에서 이거를 설명하고 내신 시험에는 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 하는 수업 내용을 설명을 했다. 그러면 이거를 꼭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푸는 여러 가지 부교재에는 지금 선생님이 쓰는 말이 다 나와요. 근데 교육과정에는 빠져서 모의고사나 수능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때 에너지 크기 차이가 상당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로 떨어지냐, 두 번째로 떨어지냐, 세 번째로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때 방출하는 빛 에너지의 크기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빛 에너지 크기 차이에 의해서 어떤 것들의 차이까지 생기게 되냐면 이때 흡수 또는 방출하는 빛 에너지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빛 에너지는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빛 에너지의 지금 선생님이 이 보호의 원자 모형 아까 러더포드의 문제점부터 너무 이게 완벽하게 설명을 하고 싶다 보니까 지금 영상을 지금 몇 번째 다시 찍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서 이것마저 날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실수는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럼 여기에서 나타나는 빛 에너지의 종류가 몇 가지 종류로 나눠지냐? 3가지의 종류로 나눠집니다. 기준이 되는 건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가시광선보다 더 에너지가 큰 빛인 자외선, 가시광선 영역보다 더 에너지가 작은 적외선,
이렇게 3개의 영역의 빛이 여기에서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자외선과 적외선의 이름이 어떻게 온 거냐?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연속 스펙트럴 모형을 잠깐 떠올려 보면은 무지개 빛깔로 표현이 되거든요. 오른쪽부터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순서가 아까 어떤 순서였냐면 쭉 이렇게 써져 있던 게 바로 나노미터로 표현된 이렇게 람다라고 쓰는 파장이 관여하는 거거든요. 빛 에너지는요. 파장이 짧을수록 커요. 파장이 길수록 빛 에너지는 약해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봐봐. 적외선이라는 건 가시광선 영역 중에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빛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붉을적 바깥애를 써서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자외선은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자색 고구마 무슨 색이에요? 보라색이에요. 여기에 있는 자색이 바로 보라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얘는 보라색 바깥쪽에 있는 선, 얘는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선이라는 건데 빨간 빛 중이랑 빨간 빛과 파란 빛 중에 누가 더 에너지가 크냐? 파란색 계열의 빛이 더 에너지가 커요. 그래서 우리가 가시광선 유닛 중에서 블루라이트 조심하라고 하죠. 왜? 에너지가 큰 가시광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세요. 왼쪽이 파장이 짧은 빛, 에너지가 큰 빛, 오른쪽은 파장이 긴 빛, 에너지가 작은 빛. 빨간색 에너지를 작고 파란색 계열의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몇 가지 빛이 나온다 그랬죠? 3가지.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빛 에너지의 크기가 줄어들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봐봐. 가장 큰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첫 번째 전자껍질로의 전자전이. 그럼 이때에는 어떤 빛이 방출된다? 자외선이 방출된다. 그 다음으로 에너지가 큰 빛이 두 번째 전자껍질로의 전자전이죠. 이때에는 가시광선이 방출된다. 이 세 번째 전자껍질이 관여하는 전자전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빛을 흡수해야 된다? 적외선을 흡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쁘게 정리해 놓은 그림이 요겁니다.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 계열이에요. 지금 가를 보면 몇 번째 전자껍질에서 전자전이가 일어나던 간에 전부 다 몇 번째 전자껍질로 내려오고 있어요? 첫 번째 전자껍질로 내려오고 있죠. 그럼 이때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빛이 방출이 된다? 자외선이 방출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나를 보면 몇 번째 전자껍질에 내려오든 간에 전부 다 몇 번째로 가고 있어요? 두 번째로 가고 있어요. 그럼 이때는 어떤 빛이 방출된다? 가시광선이 방출이 될 거고 다는 세 번째 전자껍질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적외선이 방출이 될 거예요. 물론 이 화살표를 반대로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내려오는 게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때에는 뭐가 달라지냐? 이 뒤에 말이 방출이 아니라 흡수가 될 겁니다. 그건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외선을 방출하는 전자전이를 묶어가지고 라이먼 계열의 전자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반대로 위로 올라가는 흡수하는 전자전이도 라이먼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기억하면 되냐? 자외선을 흡수 또는 방출, 즉 안쪽 전자껍질이 첫 번째가 되는 전자전이인 경우에는 자외선을 흡수 또는 방출, 그 전자전이를 라이먼 계열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안쪽 전자껍질이 두 번째인 경우에는 가시광선을 흡수 또는 방출하겠죠. 이 계열의 전자전이를 발머 계열의 전자전이, 그리고 여기에 세 번째 전자껍질이 안쪽 전자껍질에 있는 전자전이를 우리는 파셴 계열의 전자전이다 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께서 이 내용을 수업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전자껍질이 안쪽인 경우는 자외선을 흡수 또는 방출한다. 이때의 전자전이를 라이먼 계열의 전자전이라고 한다. 두 번째 전자껍질이 안쪽 전자껍질인 경우에는 가시광선을 흡수 또는 방출한다. 이 계열의 전자전이를 발머 계열의 전자전이라고 한다. 세 번째는 똑같은 말이니까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할 줄 알아야 되냐?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을 때
A, B, C, D, E의 전자전이가 일어날 때 어떤 빛을 흡수 또는 방출하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계열의 전자전이인지, 추가로 누구의 에너지가 큰지, 그리고 그 빛들의 에너지 크기의 비가 몇 대 몇인지,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예제까지 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전자전이를 표현을 하면 지금 네 번째 전자 껍질에서 첫 번째 전자 껍질로 전자전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1, 2, 3, 4입니다. A는 네 번째에서 두 번째, B는 세 번째에서 첫 번째, 그리고 C는 두 번째에서 첫 번째, D는 네 번째에서 두 번째, E는 세 번째에서 두 번째의 전자전이가 표현이 되어 있네요. 이때 각각 흡수 또는 방출하는 에너지의 크기를 EA, EB, EC, ED, EE라고 표현을 할게요. 자, 먼저 에너지의 흡수 또는 방출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A, B, C, D, E는 전부 다 안쪽 전자 껍질로 들어오고 있죠? 그럼 안정해지고 있으니까 전부 다 빛을 방출하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자, 이때 흡수 또는 방출하는 빛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안쪽 전자 껍질을 먼저 체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흡수하는 경우도 있었다면 이 왼쪽에서 안쪽 전자 껍질이 체크되는 경우도 있었을 텐데, 지금은 방출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전부 다 오른쪽에서 체크가 됐네요. 자, 어떤 빛을 흡수 또는 방출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에는 A, B, C는 전부 다 첫 번째 전자 껍질로의 전자전이가 일어나죠? 그럼 이때에는 자외선이 방출이 될 거고요. 밑에 있는 D하고 E는 두 번째 전자 껍질로의 전자전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 방출될 겁니다. 이렇게 놓으면 적외선이 섭섭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하나 더 만들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되는 전자전이도 하나 만들겠습니다. 얘는 F. 그럼 여기다 쓸까요? F는 네 번째에서 세 번째, 이거는 EF. 자, 이렇게 똑같이 표현을 해주면 얘는 세 번째 전자 껍질로 가기 때문에 적외선이 방출되는 상황일 거예요. 이때 이 각각의 전자전이들 뭐라 부른다 했었죠? 자외선이 흡수 또는 방출하는 전자전이는 라이먼 계열, 가시광선이 흡수 또는 방출하는 전자전이는 발머 계열의 전자전이, 그리고 적외선이 흡수 또는 방출되는 전자전이는 파셴 계열의 전자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얘네들의 에너지 크기를 비교할 때는요, 이 계열을 먼저 봐줍니다. 라이먼 계열은 항상 발머, 파셴보다 에너지가 더 커요. 발머는 파셴보다 큽니다. 그래서 부등호가 항상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요. 그러면 일단은 EA, EB, EC가 ED, EE보다는 클 거고 ED, EE는 EF보다 클 거예요. 그러면 같은 계열의 전자전이에서는 어떻게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하냐? 몇 칸을 움직이는지를 보면 됩니다. 지금 A는 3칸, 얘는 2칸, 얘는 1칸 움직였죠? 그럼 가장 많은 칸을 움직인 EA가 가장 크고, 그 다음 EB, 그 다음 EC, 이렇게 에너지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럼 D와 E도 한번 봐볼까요? 얘는 2칸 움직였고 얘는 1칸 움직였죠?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에너지는 ED, 그 다음이 EE, 마지막이 E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파장을 물어보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빛의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커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파장순으로 얘를 배열하게 되면 반대로 배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람다 F, 람다 E, 람다 D, 람다 C, 그리고 C, 그 다음 람다 B, 람다 A,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빛 에너지와 파장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것까지 물어볼 수 있냐면 EB하고 ED, 이 각각의 전자전이가 일어날 때 출입하는 에너지의 크기를 비교해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EB와
ED의 에너지 크기 비교. 이때 에너지를 크기 비교하는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n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의 절대값. 근데 이 식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 식을 암기하고 써먹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식은 어떻게 써먹는 거냐면, 자, B의 전자전이를 보세요. 몇 번째에서 몇 번째예요? 세 번째에서 첫 번째죠. 이 각각의 n값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9분의 1 빼기 1분의 1의 절대값. 그럼 몇이 나오죠? 9분의 8. 이게 EB의 전자전이에 해당하는 에너지 크기의 상대값이에요. ED도 똑같이 구합니다. ED는 4에서 2네요. 그러면은 16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그럼 4분의 1은 16분의 4랑 똑같으니까 얘는 16분의 3이라는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비교해주면 돼요. 9분의 8 대 16분의 3 이렇게 비교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뭐 지금 여기에서는 딱히 약분되는 식이 없네요. 그럼 여기에서 16 곱하기 8 하면은 128인가요? 맞겠죠? 128 대 이렇게 곱하면은 27. 이 에너지 B를 갖는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빛이 흡수 또는 방출될 때 그 빛 에너지의 크기의 B를 구해라라고 하면 n제곱분의 1 빼기 n제곱분의 1 요 식의 절대값 씌워가지고 비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써져 있는 거는 에너지 크기의 B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파장의 B를 비교하라고 했다. 그럼 아까 파장과 에너지는 반비례한다고 했죠? 이렇게 거꾸로 돌려서 27 대 128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에 대한 모든 내용이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부분은 선생님이 좀 최대한 설명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조금 좀 불만족스럽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올해는 이렇게 설명하는 게 선생님의 능력에서는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날려먹은 영상들이 지금 몇 개 있어가지고 이 정도가 아마 올해는 최선일 것 같아요.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에 영상을 다시 시작을 할 때에는 더 나은 강의로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보호의 원자 모형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은 오비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게 되느라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